안녕하세요. 저는 돌싱 여성입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했던 선택을 꼽으라면 48살에 했던 이혼일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너무 몰랐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혼 초반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집을 마련하고 평범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변했습니다. 술자리가 잦아졌고 외박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말투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상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통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오늘 늦어. 왜? 그걸 꼭 알아야 해? 이런 식이었죠. 그러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울리는 메시지, 갑자기 신경 쓰기 시작한 외모, 집에서는 무표정인데 휴대폰을 볼 때만 웃는 얼굴, 그런 것들이 쌓이더군요. 어느 날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 있어? 남편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 섞인 얼굴로 말하더군요. 그게 지금 중요해? 그날 알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 후에도 몇 달은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딸도 예민한 사춘기 시기였죠. 엄마인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남편은 그때쯤 계속 심기가 늘 불편했어요. 쉽게 짜증도 많이 내고요. 저는 말다툼을 피하려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넌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냐?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젓가락을 멈췄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맨날 강의 몇 시간 하고 들어오면서 힘든 척은 애들 공부시키고 집안일 하는 것도 일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얼마나 저를 무시하면 대놓고 외도까지 하겠어요. 아이를 위해 항상 참기만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작은 사건 하나로요. 식탁에서 괜히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남편 때문에요. 갑자기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한 듯 거실로 나오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뭘? 결혼 생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담담했습니다. 무섭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죠.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너 혼자 살 수는 있고 살 수 있어. 애 둘은 내가 키울 거야. 돈은? 그 질문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순진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 시간 강사였습니다. 세후 200만 원 남짓 벌고 있었죠. 전세금도 넉넉하지 않았고 모아둔 현금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어요. 위자료는 꼭 받아. 애들 양육비도 꼭 챙겨야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저는 오기 때문인지 자존심 때문인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돈에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애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했고 대신 위자료도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답답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 하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생각했죠. 엄마는 나를 몰라.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짐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냉장고 하나, 낡은 식탁 하나, 아이들 책상 2개. 전부 옮기고 나니 거실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혼자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서웠습니다. 처음이었거든요. 남편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겪게 될 현실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정하다는 걸요. 이혼 후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유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나니 집은 조용해졌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술에 취한 사람의 발소리에 가슴 졸일 일도 없어졌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저를 찾아왔어요.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학기 중에는 강의를 나가고 시험 기간에는 채점도 했지만 수입은 세후 200만 원 남짓이었죠. 아이 둘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적어놓은 가계부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자, 관리비, 학원비, 교통비, 식비, 아이들 용돈 하나하나 적다 보면 마지막에는 당연히 늘 적자가 났어요. 어느 날은 새벽 1시까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입력해봤죠. 혹시 잘못 계산한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돈이 부족했어요. 결국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도 그 통화가 기억납니다. 엄마, 왜 그러니? 미안한데 이번 달만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몇 초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물었습니다. 얼마 필요하니?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빌리는 현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같은 말을 하셨죠. 애들만 잘 키워. 그 말이 당시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애들만 잘 키우자.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도 곧 수험생이 될 나이였죠.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논술학원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학원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보자. 그런 선택이 반복됐죠. 새 옷이 필요해도 미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였고, 여행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불만은 없었어요. 아이들이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기억이 흐릿할 정도입니다. 그 시절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차 같았어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침에는 강의하러 나가고 저녁에는 학생들 과제를 채점하고 밤에는 아이들 입시 상담을 하고 주말에는 장을 보고 집안일을 했죠.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 흰머리가 가득했거든요. 언제 이렇게 늙었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염색할 시간도 없었어요. 삶이 바빴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합격했고 몇 년 뒤 딸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죠. 합격 통지서를 보던 날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붙었어.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너무나 기쁜데 울음이 멈추지 않더군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편의점에서 캔맥주 하나를 사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잘 버텼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엄마였으니까요. 그 후로도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졸업을 했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둘 독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드디어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을 자취방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도 웃었습니다. 딸이 짐을 싸서 나가던 날에도 웃으며 배웅했죠. 밥 잘 챙겨 먹어. 엄마도 돈 부족하면 말하고, 엄마도 건강 늘 조심해. 아이들은 씩씩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아들 방문도 열려 있고 딸 방 책상도 비어 있었죠. 그런데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익숙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해 겨울의 독감은 참 지독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약 먹고 쉬면 낫겠지 했죠. 그런데 열이 계속 오르더군요. 밤새 기침이 나왔고 온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겨우 부엌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어지러워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한참을 숨만 쉬었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할까? 아들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문자라도 보낼까 고민했죠. 하지만 손이 가지 않더군요. 아이들은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감기 걸렸다고 달려올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삶을 진지하게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떠났습니다. 아이들도 떠났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청춘도 떠났다는 걸요. 이혼 후 몇 년 넘게 저는 아이들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이들 대학, 아이들 등록금, 아이들 취업,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두려웠습니다. 빛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건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겨울 독감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열은 며칠 만에 내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회복되지 않더군요. 학교에 나가 강의를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늘 하던 모습대로 웃고 농담도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텅 빈 공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도 예전에는 퇴근하면 아이들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컴퓨터 게임하는 소리, 딸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 별것 아닌 생활 소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현관문을 열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습관처럼 딸 방문을 열었다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침대도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도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잠시 외출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미 1년 가까이 비어있는 방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후배 미진이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교수님, 저 미진이에요. 몇 년 전 같은 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후배였어요. 저보다 6살 정도 어렸고 이혼 뒤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 미진이가 갑자기 말하더군요. 저 다음 달에 재혼해요. 정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심으로 놀랐거든요. 미진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통화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죠. 솔직히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부러움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도 밀려왔어요. 통화를 마칠 무렵 미진이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아직 생각 없으세요? 무슨? 재혼이요. 저는 웃으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그러자 미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요즘 50 넘어서 재혼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달라요. 잠시 머뭇거리던 미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만났어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솔직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미진이는 자신이 상담받았던 업체를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세요. 재혼 전문이에요. 괜히 돈만 드는 거 아니야? 상담은 부담 없어요. 한번 들려보는 건 괜찮잖아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독감 걸려서 혼자 끙끙 앓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느꼈던 외로움도 다시 생각났죠. 결국 저는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속 당일 괜히 긴장이 되더군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머리도 손질하고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이상하게 설레이는 마음이 들었어요. 부러운 이야기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자리에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습니다. 은은한 향이 났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잠시 후 담당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첫인상이 매우 밝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아니에요. 교수님이라고 들었는데 분위기가 있으시네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따뜻한 커피까지 나오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매니저님은 제 학력과 직업을 적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교육계 종사자는 선호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요? 네, 이미지도 좋고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어깨가 펴지더군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시간을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현재 거주 형태는 어떻게 되세요? 전세예요. 매니저의 펜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걸요. 부동산은 따로 없으시고요? 네. 연금 외에 노후 준비는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매니저는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처럼 밝게 웃지는 않더군요. 자세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적극적이고 밝게 웃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괜히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빚이 좀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말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처음에 온기가 없었죠. 상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모님 직업, 부모님 노후, 형제관계, 자녀 현황, 경제 상황.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면접 같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할수록 이상하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인생이 점점 감점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매니저는 가입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등급표 비슷한 자료도 보여줬죠. 저에게 맺어진 등급은 거의 최하위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6년 넘게 혼자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 아껴가며 대학 보내고 밤마다 채점하고 강의 준비하며 버텨온 시간이 몇 장짜리 서류 안에서 숫자처럼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늦은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경자였습니다. 뭐해? 그냥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친구는 이상하리만큼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는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어요. 상담실 이야기, 등급 이야기, 상처받은 기분까지. 한참을 듣고 있던 경자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야, 너 왜 그런 데를 가서 상처를 받아? 그럼 어디를 가? 세상에 남자 만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냐? 그럼? 잠시 침묵하던 경자가 말했습니다. 돌싱 카페 가입해. 뭐? 나 아는 언니도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잘 지내.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경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려고 가지 말고 그냥 사람 만나러 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이 남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돌싱 카페를 입력했어요. 생각보다 회원수가 많더군요. 가입 인사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아이들 다 키운 사람,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
어쩐지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시간 넘게 망설인 끝에 가입 인사를 썼어요. 그리고 며칠 뒤 토요일 정모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정모에 나갔던 날 아침은 이상하게 긴장됐습니다. 거울 앞에서 세 번째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딸이 있었다면 분명 웃었을 겁니다. 엄마, 소개팅가? 하고 놀렸겠죠. 하지만 그날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결국 무난한 옷을 고르고 골라 입고 출발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브런치 카페였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더군요. 생각보다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런지 괜한 허세도 없고 서로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처음 1시간 정도는 그냥 사람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혼한 지 3년 됐다고 했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모두 출가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나오셨어요? 네, 티가 많이 나나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 나왔을 때 그랬거든요. 그게 첫 대화였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5살 어린 49살이었어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고등학생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대화가 편했습니다. 사람을 긴장시키지 않는 능력이 있더군요.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하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일 쉽지 않죠? 요즘 학생들은 저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도 존경스럽네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정모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별것 아닌 문자였는데 괜히 미소가 나더군요. 그날 밤 우리는 한참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제 모습에 저도 놀랐습니다. 쉰이 넘은 나이에 이런 기분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거의 매일 연락했습니다. 출근길에도 메시지가 왔고 점심시간에도 안부를 물었죠. 퇴근 후에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특별한 게 없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딸이 어떤 말을 했는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날씨가 꽤 추웠는데도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걷다가 붕어빵도 사 먹고 커피도 마셨죠. 그는 가끔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춘기라 힘들다는 이야기를요. 저는 웃으며 공감했습니다. 저도 아들 키울 때 정말 힘들었어요. 교수님도요? 세상 부모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 사이의 문제는 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더군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긍정적인 상태, 노후 준비 같은 경제적인 상황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그가 물었습니다. 연금은 어느 정도 준비하셨어요? 많지는 않아요. 부동산은요? 아, 전 지금 전세 살고 있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 이후부터 그의 질문은 조금씩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퇴직 후 계획은 있는지, 아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생각인지.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대화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나이에는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카페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교수님 정도면 꽤 안정적일 줄 알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대학 교수면 연봉도 높고 노후도 안정적인 줄 알았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임 교수가 아니라 그냥 시간 강사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식어가는 순간 말입니다. 그 후부터 연락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오던 메시지가 오지 않았고 주말 약속도 자꾸 미뤄졌어요. 이번 주는 딸 때문에 바빠요. 회사 일이 좀 많네요. 핑계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어요. 거짓말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통화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술을 한잔한 상태였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시 망설이더군요. 저는 교수님이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직업이 가진 이미지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현실을 알게 된 뒤 실망한 것이고요.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서글펐어요. 나도 사람의 직업을 보고 판단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우리 모두 현실을 보며 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한 가지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는 것보다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조건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요. 며칠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3달 남짓 이어졌던 만남이었지만 이상하게 상처가 컸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를 진정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한 걸까? 직업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비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요. 첫 번째 남자와 연락이 끊어진 뒤 한동안은 돌식 모임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마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 허탈하더군요. 물론 그 사람만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상대방의 직업이나 경쟁력을 보며 안심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죠. 어느덧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날리고 있었고 카페에는 따뜻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들떠 보였지만 이상하게 저는 더 우울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봄은 참 묘한 계절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봄이 되면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어느 날 저녁, 돌싱 카페 단체 채팅방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와인 파티 모집 공고였어요. 호텔 연회장을 빌려 진행하는 행사였는데 참가비가 적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금액을 보고 바로 창을 닫았어요. 무슨 와인 파티야. 그 돈이면 맛있는 거 사 먹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벚꽃이 날리는 봄이었고 집에 혼자 있으면 또 우울해질 것 같았어요. 결국 어느 밤 충동적으로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겠다는 기대보다는 그냥 사람들 틈에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 당일 호텔 연회장에 들어가는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거든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드레시한 의상을 차려입은 여성들, 잔잔한 음악, 와인잔을 들고 대화하는 사람들, 마치 드라마 속 장면 같았어요. 저는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괜히 신청했나 싶기도 했죠. 와인 한 잔을 받아들고 구석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깔끔했어요. 정장도 잘 어울렸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느껴졌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서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4살 많았고 개인 세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세무사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세요. 네, 벌써 30년 가까이 됐네요. 말하는 태도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은 늘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남자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삶의 기반이 단단하게 자리 잡은 사람 같았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취미도 다양했습니다. 골프도 하고 와인도 즐기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닌다고 했어요. 제가 모르는 세계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참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보다 안정감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부분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주말마다 식사를 했고 가끔 전시회도 갔습니다. 그는 늘 좋은 식당을 예약했고 계산도 먼저 했어요. 운전도 직접 했고 배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꽤 괜찮은 상대였을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몇 번 만나다 보면 본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3번째 만남쯤이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너무 감성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세상은 원래 냉정하잖아요? 순간 조금 당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는 늘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야죠.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처음에는 조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대화가 아니라 강의를 듣는 기분이 들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제목을 듣자마자 웃었습니다. 그 책은 좀 수준이 낮잖아요. 또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를 이야기했더니 거긴 별로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모든 것에 평가가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좋은 점도 많았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만남이 계속될수록 마음이 지쳐갔어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 말이죠. 저는 위자료를 거의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힘들었던 시간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해받는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잠시 후 그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위자료도 제대로 안 받고, 재산도 못 챙기고, 그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객관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쿡 찔리는 기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본 것은 결과뿐이었거든요. 밤새 아이들 등록금을 걱정하던 시간도, 생활비를 아끼려고 몇 년 동안 옷 한 벌 제대로 못 샀던 날들도, 혼자 울면서 버텼던 순간들도 그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산 결과만 보고 있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찻장 밖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관심이 참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존경할 수 없겠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정리했습니다. 그도 크게 붙잡지는 않았어요. 아마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요. 두 번째 만남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차를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돈은 있었어요. 안정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존중이요. 그 사람은 저를 평가했지만 끝내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이유는 돈 때문도 아니고 조건 때문도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남자와의 만남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일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지쳤어요. 첫 번째 남자에게서는 현실의 벽을 받고 두 번째 남자에게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을 느꼈죠. 처음 돌싱 카페에 가입했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도 사라지고 삶도 조금은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날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특히 쉰이 넘은 나이에는 더 그랬습니다. 이미 각자의 인생이 너무 고집스럽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페 게시판에서 교육 관련 고민글 하나를 보게 됐어요. 학원 운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댓글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게 세 번째 남자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동갑이었어요. 작은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서 설레거나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화가 편했습니다. 교육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학생들 이야기, 강의 이야기, 요즘 교육 분위기, 우리 둘 다 같은 분야에 있다 보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죠. 어느 날 카페에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마주 앉았을 때 든 생각은 의외로 평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남자처럼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두 번째 남자처럼 자신감이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색함이 없었어요.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설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주말에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가고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었고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관계는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호감은 있었어요. 그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도 한 발짝 더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한 번은 그가 물었습니다.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집에서 쉬거나 책 읽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우리는 이미 각자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주말을 혼자 보내는 법을 알고 있었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익숙했고, 혼자 여행 가는 것도 가능했죠. 젊은 시절에는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통화하고, 무리해서 시간을 만들고, 새벽에도 보고 싶어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도 그도 각자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을 깨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그가 토요일 데이트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학원 상담 일정이 생겼다고 했어요. 저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됐죠. 저 역시 강의 관련 일정이 생기면 같은 선택을 했을 테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요.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에서 받은 상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또 실망하게 될까봐, 또 상처받게 될까봐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면서도 완전히 기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만남은 이어졌지만 결국 관계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함께 데이트를 하며 길을 걷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사람 만나는 건 참 어렵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젊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젊을 때는 가진 게 없었죠. 그래서 내려놓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각자 살아온 인생이 있었고, 생활 방식이 있었고, 지켜야 할 자유도 있었어요.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다툼도 없었고 배신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이상하게도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었죠. 누군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내 삶을 인정해줄 동반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내가 버텨온 시간을, 내가 흘린 눈물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 인정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결국 내가 나를 인정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동네 버스 정류장 앞에 새로 생긴 필라테스 간판을 보았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성이 거기서 나오는데 뭔가 활기찬 표정에서 느껴지는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날 무언가에 이끌리듯 충동적으로 신청한 것이 필라테스였어요. 처음 수업을 갔을 때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도 싫었고 굳어버린 몸도 부끄러웠죠. 그런데 신기하게 한 달쯤 지나자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졌고 늘 아프던 어깨도 조금 가벼워졌어요. 저는 어느덧 수업을 기다리게 됐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도, 훨씬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여행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그림을 배운다고 했죠.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사랑만 행복의 답이라고 생각했구나. 어느 가을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단풍이 든 나무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다.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 어쩌면 50대 재혼의 타이밍은 누군가를 만나는 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날, 바로 그 날이 진짜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긴 방황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